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작은 어촌 마을 요로이도에서 태어난 그녀의 이름은 치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던 건 회색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눈동자였습니다. 마치 파도가 부서지기 직전에 하늘빛 같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눈동자는 훗날 그녀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게이샤 중 한 명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아서골든의 소설 게이샤의 추억 속 주인공 치요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 소녀가 어떻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아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화판은 원작을 어떻게 다르게 그려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치요의 아버지는 늙고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죠.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쇠약해진 어머니를 보며 어린 치요는 이미 어렴풋이 불안한 미래를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마을에 찾아오고 아버지는 그와 무언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치요와 언니 사츠는 그 남자를 따라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두 자매는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차에 흔들리며 멀어지는 고향 마을을 바라보던 그 순간 치요는 아직 이 여정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언니 사츠는 유곽으로, 치요는 교토 기온의 게이샤 요리집 니타 오키야로 각각 팔려가게 됩니다. 자매는 그렇게 같은 도시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갇히고 맙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다른 점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영화는 이 도입부를 상당히 빠르게 압축해서 보여주지만 원작 소설은 치요가 느끼는 상실감과 공포, 그리고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훨씬 긴 호흡으로 훨씬 잔인하리만치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소설 속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10살도 안 된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영화가 감성적인 이미지로 압축한 그 슬픔을 원작은 몇 챕터에 걸쳐 천천히 아프게 풀어내는 셈이죠. 오키야에 도착한 치요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하녀 생활이었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게이샤 수업은커녕 사람 취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키야 최고의 인기 게이샤 하츠모모. 아름답지만 잔인하고 질투심 많은 이 여인은 치요가 게이샤로 성장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하츠모모가 이토록 치요를 미워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키야의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 자리를 두고 늘 불안해했고 자신보다 어리고 잠재력 있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치요에게 값비싼 기모노를 망가뜨렸다는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다른 하녀들 앞에서 일부러 망신을 주는가 하면 오키야의 안주인에게 거짓말을 고해 바쳐 치요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미움을 넘어서 게이샤 사회 전체가 얼마나 살벌한 생존 경쟁의 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과 우아함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서로를 짓밟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논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절망 속에서 치요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언니 사츠를 찾아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이 탈출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오키야는 그녀에게 탈출 비용까지 포함한 막대한 빚을 지우고 게이샤 수업 기회마저 완전히 박탈해버립니다. 이대로라면 평생을 이름 없는 하녀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린 소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길에서 홀로 울고 있던 치요에게 지나가던 한 중년 신사가 다가와 작은 친절을 베풉니다. 손수건 한 장, 그리고 약간의 용돈,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건네지 않았던 다정한 말 한마디.
어른들의 세계에서 그저 상품처럼 취급받던 소녀에게 이 짧은 순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은 최초의 기억이 됩니다. 훗날 회장이라 불리게 될 이 남자를 치요는 평생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감정적 뿌리라고 할 수 있죠. 훗날 그녀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 짧았던 순간의 기억은 계속해서 소환됩니다. 전환점은 또 한 명의 인물로부터 찾아옵니다. 하츠모모의 오랜 라이벌이자 기혼에서 손꼽히는 게이샤 마메아가 치요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마메아의 지도 아래 치요는 춤과 다도, 악기 연주,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대화의 기술까지 게이샤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고된 훈련의 나날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식으로 데뷔하며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사유리.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마메아가 하츠모모의 라이벌을 힘들여 키워내려 했을까요? 소설에서는 이 부분이 게이샤 사회 내부의 냉철한 이해관계, 즉 오키아들 간의 경쟁 구도와 세력 다툼 속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마메아에게 사유리를 키우는 일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던 셈이죠. 반면 영화는 이 복잡한 셈법을 상당 부분 생략하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유대에 훨씬 집중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먼저 읽은 관객들 사이에서는 영화가 이 관계를 다소 단순하고 낭만적으로 그렸다는 평이 많습니다. 사유리는 빠르게 기혼해서 손꼽히는 게이샤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미즈아게가 다가옵니다. 미즈아게란 게이샤의 성년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의식으로 사실상 한 여성의 첫날 밤을 가장 높은 값을 부른 후원자에게 파는 경매나 다름없었습니다. 오키아 입장에서는 이 미즈아게 값이 곧 투자금을 회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그래서 사유리를 둘러싼 여러 남자들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집니다. 특히 회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남작이라는 인물이 사유리에게 집요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야기는 팽팽한 긴장감을 띠게 됩니다. 남작은 막대한 재력을 앞세워 사유리를 차지하려 하고, 마메아와 오키아의 안주인은 최고가를 받아내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입니다. 사유리 본인은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상품처럼 취급되며 정작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회장에게는 다가갈 수조차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소설은 이 미지하게 경매의 과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묘사하면서 게이샤 시스템의 가장 잔인한 이면을 드러내는데요. 영화는 이 부분을 훨씬 절제된 방식으로 은유적인 이미지 위주로 그려내면서 상대적으로 순화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설이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게이샤라는 존재는 과연 얼마나 자기 삶의 주인일 수 있었을까요? 화려한 기모노와 정교한 몸짓, 우아한 미소 뒤에는 자신의 몸과 시간, 심지어 첫날 밤까지 거래되는 냉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유리의 아름다움은 곧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이기도 했던 셈이죠. 소설은 이 모순을 결코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때로는 잔인할 만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화려했던 기혼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사치와 향락의 상징이었던 게이샤들의 세계 역시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유리는 결국 교토를 떠나 시골로 피신해 화려한 게이샤가 아닌 평범한 여성으로 힘겨운 생계를 이어갑니다. 비단 기모노 대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바칠과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녀의 모습은 이전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이야기의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한때 온 기온이 우러러보던 여인이 이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유리는 다시 기온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상대해야 하는 건 예전의 일본 귀족이나 사업가들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 장교들입니다. 시대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익숙했던 세계의 규칙은 모두 사라지고 사유리는 낯선 새로운 질서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품어왔던 회장과의 인연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유리는 회장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그의 사업상 곤란함을 해결하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오랜 감정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해와 망설임, 그리고 서로에 대한 확신 없는 시간들이 계속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사유리는 몇 번이고 마음을 접으려 하지만 그때마다 어린 시절 다리 위에서 받았던 손수건의 기억이 그녀를 다시 붙잡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수많은 우여곡절, 오해와 그리움 끝에 사유리와 회장은 마침내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받았던 손수건 한 장의 친절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소녀 치요가 그토록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희망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소설은 노년의 사유리가 뉴욕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담담하게 회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됩니다. 게이샤로 살았던 화려하고도 잔인했던 시간들, 빼앗겼던 것들과 끝내 되찾은 것들, 그 모든 걸 차분하게 풀어내는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소설이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영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2005년 개봉한 영화는 장쯔이, 양자경, 공리라는 걸출한 중화권 배우들을 캐스팅했는데 정작 배경은 일본 교토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배우들이 일본의 게이샤를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 정체성에 예민한 관객들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거죠. 게다가 영화는 원작의 방대한 서사를 2시간 남짓으로 압축하면서 마메하와 하츠모모의 정치적 관계나 미즈하게를 둘러싼 복잡한 셈법 같은 디테일을 상당 부분 덜어내야 했습니다. 그 대신 영상미와 감정선에 집중한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출간된 이후 벌어진 또 다른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가 아서 골드는 실제로 은퇴한 게이샤 이와사키 미네코를 인터뷰해서 소설의 자료를 얻었는데 소설이 출간된 후 이와사키 씨는 자신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게이샤 사회가 왜곡되게 그려졌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소설 속 미즈하게 묘사가 실제 게이샤 문화를 성적으로 왜곡한 허구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작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고 이후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게이샤 마지막 여인을 펴내기에 이릅니다. 하나의 삶이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선으로 다시 쓰였다는 사실 자체가 게이샤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치요 그리고 사유리. 이름이 2번 바뀌는 동안 그녀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소설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화려한 기모노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절박한 생존 의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끝내 지켜낸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치요의 삶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